그 해 내내 동물들은 노예처럼 일했다. 그러나 그들은 기꺼운 마음으로 일했다. 그들은 노력과 희생을 아끼지 않았다.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이 그들 자신과 그들 다음 세대들의 이익을 위한 것이지 일을 하지 않으면서 착취하는 인간들을 위한 것이 아님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봄과 여름 내내 그들은 주 60시간을 일했고 8월이 되자 나폴레옹은 일요일 오후에도 일하게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 일은 엄밀하게 자발적인 것이지만 일에 빠지는 동물은 식량 배급이 반으로 줄 것이라고 했다. 그렇게 일하는데도 어떤 일은 손도 못 댄 채 그대로 남아 있었다. 수확은 지난해보다 덜 풍작이었고 초여름에 근체류 씨를 뿌렸어야 하는 밭 두 곳은 쟁기질을 때맞춰 일찍 끝내지 못해 씨를 뿌리지 못한 상태였다. 이번 겨울이 고생스러울 것이라는 건 누구나 예상할 수 있었다. 풍차는 예기치 못한 어려움에 부딪혔다. 농장에는 좋은 석회암 채석장이 있었고 헛간에서 시멘트와 모래가 한가득 발견되어 공사 자재는 모두 갖추어져 있었다. 그러나 동물들이 해결할 수 없었던 맨 처음 문제는 돌을 어떻게 적당한 크기로 부수는가 하는 것이었다. 곡괭이와 쇠지뢰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 뒷다리로 설 수 없기 때문에 어떤 동물도 그 연장들을 사용할 수 없었다. 몇 주일 동안 헛수고를 한 끝에 누군가에게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 그것은 바로 중력을 이용하는 것이었다. 채석장 바닥 여기저기에는 그대로 쓰기엔 지나치게 큰 거대한 둥근 돌들이 놓여 있었다. 동물들은 이 돌들을 밧줄로 돌려 묶어 암소, 말, 양을 비롯해서 밧줄을 잡을 수 있는 동물이라면 누구나 이 일에 달려들었다. 가끔 결정적인 순간에는 돼지들도 거들었다. 그들은 다 같이 죽을 힘을 다해 천천히 경사면으로 해서 채석장 꼭대기까지 돌을 끌어올렸다. 그리고 그 꼭대기에서 가장자리로 굴려서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나게 했다. 일단 깨진 돌을 운반하는 것은 비교적 간단했다. 말들은 수레에 가득 실어 날랐고 양들은 돌덩이 한 개씩 끌고 다녔다. 염소 뮤리엘과 당나귀 벤자민조차도 낡은 마차에 멍에를 메고 자기들 몫의 일을 했다. 늦여름이 되자 돌무더기가 충분히 쌓였고 돼지들의 감독 아래 공사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공사는 더디고 힘든 과정이었다. 돌덩이 하나를 채석장 꼭대기까지 올리는데 하루 종일 온 힘을 다해야 할 때가 잦았고 어떤 때는 벼랑에서 돌을 밀어 떨어뜨려도 깨지지 않았다. 복서가 없었다면 아무 일도 못했을 것이다. 그의 힘은 다른 동물들을 다 합쳐놨을 때와 맞먹는 것 같았다. 끌고 올라가던 돌덩이가 미끄러져 동물들이 언덕 밑으로 질질 끌려 내려가며 절망적으로 외쳐대면 몸에 밧줄을 팽팽하게 감아 돌을 멈추게 하는 것은 언제나 복서였다. 그가 숨을 몰아쉬며 발굽끝으로 땅을 긁으며 커다란 옆구리가 땀에 젖은 채 조금씩 천천히 비탈을 올라가는 것을 보고 있노라면 동물들은 경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클로버가 이따금 너무 무리하지 말라고 주의를 줬지만 복서는 그녀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다. 그에게는 내가 좀 더 일한다와 나폴레옹은 항상 옳다는 자신의 두 좌우명이 모든 문제에 대한 충분한 해답인 것 같았다. 그는 젊은 수탉에게 부탁해서 30분 먼저 깨워주던 것을
45분 먼저 깨워달라고 했다. 그리고 요즘에는 시간이 얼마 남지도 않지만 그나마 남는 시간이 생기면 채석장으로 혼자 가서 깨진 돌들을 한 무더기 모아 아무런 도움도 받지 않은 채 풍차 부지로 끌어다 놓곤 했다. 그해 여름 동안 작업이 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들의 생활은 그다지 나쁘지 않았다. 먹을 것이 존스 시절보다 더 많지는 않았지만 최소한 그보다 적지는 않았다. 사치스러운 5명의 인간들을 부양할 필요 없이 자신들끼리만 먹으면 되는 데서 오는 이점은 아주 커서 웬만한 실패를 능가했다. 그리고 동물들의 일 처리 방법도 여러 면에서 더 능률적이고 노동 절감적이었다. 예를 들어 잡초 뽑기 같은 일은 인간이라면 불가능했을 정도로 꼼꼼하게 했다. 게다가 이제는 어느 동물도 도둑질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밭과 농장 사이에 울타리를 쳐둘 필요가 없었고, 그래서 울타리와 문을 보존하는 상당한 노동을 절약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예상치 못했던 부족한 것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파라피뉴, 못, 끈, 개 비스킷, 말발굽의 진거 같은 것들이 필요했지만 그중 어느 것도 농장에서 만들 수 있는 것이 없었다. 얼마 후면 씨앗과 인조 비료가 필요할 것이고 거기다 여러 가지 연장들, 그리고 마침내는 풍차에 필요한 기계들도 필요할 것이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조달할지 아무도 알지 못했다. 어느 일요일 아침 동물들이 명령을 전달받기 위해 모였을 때 나폴레옹이 새로운 정책을 정했다고 발표했다. 이제부터 동물농장의 인근 농장들과 거래를 트겠다는 것이었다. 이는 물론 상업적인 목적을 위해서가 아니라 단순히 긴급 물자를 얻기 위해서라는 것이었다. 그는 풍차에 필요한 물품이 다른 어떤 것보다 우선한다고 말했다. 그래서 건초 한 더미와 올해 수확한 밀 중 일부를 팔려고 하며 나중에 돈이 더 필요하게 되면 윌링던에 있는 상설시장에 계란을 내다 팔아 보충할 것이라고 했다. 암탉들은 풍차 건설을 위해 특별히 공헌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희생을 환영해야 한다고 나폴레옹은 말했다. 동물들은 또다시 희미한 불안감을 느꼈다. 인간들과는 절대로 거래하지 않는다. 장사에 손대지 않는다. 돈을 사용하지 않는다. 이것들은 존스를 쫓아낸 직후에 가졌던 첫 승리 집회에서 통과된 최초 결의안에 있던 내용이 아닌가. 모든 동물들은 그런 결의안이 통과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있었다. 그게 아니어도 최소한 자신들이 기억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나폴레옹이 집회를 폐지한다고 했을 때 항의했었던 젊은 돼지 4마리가 머뭇거리면서 말을 꺼냈으나 개들이 무섭게 으르렁거리자 곧바로 입을 다물고 말았다. 그리고 언제나처럼 양들이 4발은 선하고 2발은 악하다를 외치자 잠시 어색했던 분위기는 누그러졌다. 마침내 나폴레옹이 앞발을 들어 조용히 시키더니 자기가 이미 모든 준비를 다 해놨다고 발표했다. 인간들과 직접 접촉하는 것은 분명 바람직한 일이 아니므로 어떤 동물도 그럴 필요 없다는 것이었다. 그는 모든 짐을 자신의 양 어깨에 짊어질 작정이었다. 윌링던에 사는 휜퍼씨라는 사무 변호사가 동물농장과 바깥 세상 사이의 중개인 역할을 해주기로 동의했으며 매주 월요일 아침에 농장을 방문해서 자신의 지시사항을 받아갈 것이라고 했다. 나폴레옹이 언제나처럼 동물농장 만세라고 외치며 연설을 마치자 영국의 동물들을 제창하고 난 후 동물들은 해산했다. 나중에 스퀼러가 농장을 한 바퀴 돌며 동물들의 마음을 진정시켰다. 그는
장사를 하지 않고 돈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결의안은 통과된 적도 없을 뿐더러 제안된 적조차 없다고 동물들에게 자신 있게 이야기했다. 그것은 순전히 상상일 뿐이며 아마도 초기에 스노우볼이 퍼뜨린 거짓말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다. 몇몇 동물들이 여전히 의심을 품고 있는 기미가 보이자 스큘러는 그들에게 날카롭게 물었다. 동무들이 꿈을 꾼 게 아니라고 확신할 수 있어? 그런 결의안이 있었다는 기록이라도 있냔 말이오. 어디에라도 그런 말이 적혀 있어? 그런 기록이 없다는 것은 확실했기 때문에 동물들은 자신들이 잘못 알고 있었다는 사실에 만족했다. 매주 월요일 휜퍼 씨는 약속대로 농장을 찾아왔다. 그는 구렛나루가 있고 교활해 보이는 작은 체구의 남자로 사업 규모가 보잘것없는 사무 변호사였지만 동물농장에 중개인이 필요하고 그 수수료도 상당히 짭짤할 것이라는 점은 누구보다 먼저 알아챌 만큼 영리했다. 동물들은 그가 농장에 들락거리는 것을 두려운 마음으로 지켜보면서 가능한 한 그를 피했다. 그러나 발이 내신 나폴레옹이 두 발로 서 있는 휜퍼에게 명령을 내리는 광경은 그들을 뿌듯하게 했고 이 새로운 합의를 어느 정도 받아들이게 했다. 동물과 인간의 관계는 옛날과는 상당히 달랐다. 동물농장이 번성한다고 해서 인간들의 증오심이 줄어들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그 증오는 예전보다 더 강했다. 그들은 동물농장이 조만간 파산할 것이며 무엇보다 풍차도 실패할 것이라고 굳게 믿었다. 그들은 선술집에 모여 풍차는 무너질 것이며 설령 세우게 된다 하더라도 결국 가동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도표를 그려가며 서로에게 그것을 증명하곤 했다. 그러나 그러한 의지와는 반대로 인간들은 동물들이 농장을 꾸려나가는 그 효율성에 대해 어떤 존경심 같은 것을 갖게 되었다. 그들이 그 농장을 더 이상 매이너 농장이라 부르지 않고 정식 명칭인 동물농장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는 것이 그 징후 중에 하나였다. 그들은 또한 농장을 되찾겠다는 희망을 버리고 다른 지방에서 살려고 떠난 존스를 치켜 세우지도 않았다. 휜퍼 씨를 통하는 것 말고는 아직까지 동물농장과 바깥 세상 사이에 접촉은 없었다. 그러나 나폴레옹이 폭스우드 농장의 필킹턴 씨나 핀치필드 농장의 프레데릭 씨 둘 중 한 사람과 분명한 사업상의 계약을 하려 한다는 소문이 꾸준히 들려왔다. 그러나 절대로 이 두 사람과 동시에 계약하지는 않을 거라는 것이었다. 이때쯤 돼지들은 갑자기 농가로 이사해 그곳을 자신들의 거처로 삼았다. 동물들이 다시 초창기에 이것에 반대하는 결의안이 통과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해내는 듯하자 스킬러가 또다시 나서서 그게 그렇지 않다고 동물들을 납득시켰다. 그는 농장의 수뇌부인 동물들에게 들어가서 조용히 일할 곳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도자의 품위상 보통의 돼지우리보다는 집에서 사는 것이 더 격에 맞다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돼지들이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응접실을 휴게실로 사용할 뿐만 아니라 침대에서 잔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몇몇 동물들은 혼란스러웠다. 복선은 언제나처럼 나폴레옹은 항상 옳다 라는 식으로 그 일을 넘겼지만 클로버는 침대 사용을 금하는 규칙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헛간 끝으로 가서 거기에 적힌 7계명을 읽어보려 했다. 자신이
알파벳밖에 읽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그녀는 염소 뮤리엘을 데려왔다. 뮤리엘, 네 번째 계명을 내게 좀 읽어줘요. 절대 침대에서 자면 안 된다는 조항이 있지 않나요? 라고 클로버가 말했다. 뮤리엘이 어렵다는 듯이 더듬더듬 그것을 읽었다. 어떤 동물도 침대에서 이불을 덮고 자서는 안 된다고 적혀 있어요. 그녀가 마침내 말했다. 정말 이상하게도 클로버는 네 번째 계명에 이불에 관한 언급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없었다. 그러나 벽에는 그렇게 쓰여 있었으니 그것은 틀림없는 일이었다. 때마침 개 두세 마리와 함께 그곳을 지나가던 스퀼러가 모든 문제를 제대로 설명해 주었다. 우리 돼지들이 이제 농가에 있는 침대에서 잔다는 말을 동무들도 들은 모양이군요. 거기서 못 잘 이유라도 있어? 침대 사용을 금한다는 규칙이 있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겠죠, 동무들? 침대는 단순히 잠을 자는 장소일 뿐입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외양간의 집더미도 침대요. 계명에는 인간의 발명품인 이불을 금지한다고 되어 있어. 우리는 농가에 있는 침대의 이불을 모두 치우고 담요 속에서 잡니다. 물론 침대가 매우 편하기야 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필요 이상으로 편안한 것은 아니라고 동무들에게 말할 수 있어. 요즘 우리가 해야 하는 머리 쓰는 일에 비하면 말입니다. 우리에게서 휴식을 빼앗으려는 건 아니겠죠, 동무들? 동무들은 우리가 너무 피곤해서 우리 일을 처리하지 못하게 하려는 건 아닐 거요. 동무들 중 누구도 존스가 돌아오는 걸 바라지 않지 않소. 라고 스퀼러가 말했다. 그들은 그 점에 대해서 바로 그를 안심시키고 돼지들이 농가의 침대에서 자는 것에 대해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로부터 며칠 후 앞으로 돼지들은 아침에 1시간 늦게 기상한다는 발표를 들었을 때에도 다른 동물들은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불평을 하지 않았다. 가을까지만 해도 동물들은 피곤했지만 행복했다. 그들은 고생스러운 한 해를 보냈고 건초와 옥수수 일부를 팔고 난 뒤 겨울을 대비해 비축해둔 식량이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풍차가 모든 것을 보상해 주었다. 풍차는 이제 절반 정도 완성되었다. 수확을 끝내고 나자 한동안 맑은 날씨가 계속되었고 동물들은 풍차의 벽을 한 자라도 높일 수 있다면 하루 종일 돌덩이를 들고 왔다 갔다 할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면서 전보다 더욱 열심히 일했다. 복선은 밤에도 나와서 가을 달빛을 받으며 혼자서 1~2시간씩 일을 하곤 했다. 동물들은 틈만 나면 공사가 절반쯤 끝난 풍차 주위를 빙빙 돌면서 벽이 튼튼하고 당당하게 우뚝 서 있는 모습에 감탄하고 자기들이 이렇게 엄청난 것을 세울 수 있었다는 것에 놀라워했다. 늙은 당나귀 벤자민만이 풍차에 그다지 열의를 보이지 않았는데 언제나처럼 당나귀는 오래 산다는 애매한 말 이외에는 하지 않았다. 혹독한 남서풍과 함께 11월이 왔다. 날씨가 너무 습해서 시멘트를 섞을 수 없었기 때문에 공사를 중단해야 했다. 마침내 어느 날 밤 농장 건물이 기초부터 흔들리고 헛간의 기왓장이 몇 장 날아갈 정도의 강풍이 불어닥쳤다. 암탉들은 모두 동시에 먼 곳에서 총소리가 들려오는 듯한 꿈을 꾸었기 때문에 공포에 떨며 꼬꼬댁 소리를 내면서 잠이 깼다. 아침이 되어 동물들이
우리에서 나와보니 개양대는 부서졌고 과수원 아래에 있던 느릅나무는 무처럼 뽑혀 있었다. 이 광경을 본 동물들의 목구멍 깊은 곳에서는 절망적인 비명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다. 무서운 광경이 그들 눈에 비쳤다. 풍차가 무너진 것이었다. 그들은 일제히 그곳으로 달려갔다. 좀채 뛰는 일이 없는 나폴레옹이 선두에서 달렸다. 그랬다. 그들의 힘든 노력의 결실인 풍차가 토대까지 무너졌고 그들이 그렇게 힘들여 날라온 돌들은 사방에 흩어져 있었다. 동물들은 모두 말문이 막혀 무너진 돌더미를 침통하게 바라보았다. 나폴레옹은 잠자코 앞뒤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따금 땅에 코를 대고 킁킁거렸다. 그의 꼬리가 뻣뻣해졌다가 좌우로 심하게 떨렸는데 그것은 그에게 격렬한 정신활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신호였다. 결심이라도 한 것처럼 그가 갑자기 걸음을 멈추었다. 그가 말했다. 동무들, 이렇게 된 것이 누구 책임인지 아시오? 밤중에 들어와서 우리 풍차를 파괴시킨 것이 누구인지 알겠소? 스노우볼이오. 그는 갑자기 악을 쓰듯 외쳤다. 스노우볼이 이 짓을 저질렀습니다. 순전히 악의를 가지고 우리들의 계획을 좌절시키고 자신의 치욕적인 추방을 안갚음하려고 그 배신자는 밤을 틈타 여기 숨어 들어와서 우리가 1년 가까이 공들여 세운 풍차를 파괴한 것입니다. 동무들, 지금 여기서 나는 스노우볼에게 사형을 선고합니다. 누구든 그를 처단한 자에게는 동물 영웅 2등훈장과 사과 반부세를, 그를 생포해오는 자에게는 사과 한 부세를 주겠소. 동물들은 스노우볼까지 이런 짓으로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 모두들 격분하여 스노우볼이 다시 숨어든다면 어떻게 잡을까 궁리하기 시작했다. 바로 그 순간 작은 언덕에서 조금 떨어진 풀밭에서 돼지 한 마리의 발자국이 발견되었다. 추적할 수 있었던 그 발자국들은 몇 야드밖에 나 있지 않았지만 울타리에 있는 구멍으로 이어져 있는 것 같았다. 나폴레옹은 그 발자국에 코를 대고 몇 번 킁킁대며 냄새를 맡아보더니 스노우볼의 발자국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스노우볼이 폭스우드 농장 쪽에서 왔을 거라고 자신의 의견을 말했다. 동무들,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소. 나폴레옹이 발자국을 조사하고 나서 외쳤다.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아침부터 풍차를 다시 만들기 시작해서 비가 오건 해가 뜨건 겨울 내내 공사를 진행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 파렴치한 반역자에게 우리 일을 그렇게 쉽게 망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줄 것입니다. 동무들, 기억하시오. 우리 계획에 어떤 변동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승리의 그날까지 우리는 우리의 계획을 밀고 나갈 것이오. 전진합시다, 동무들. 풍차 만세, 동물농장 만세.